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효진 PD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에게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김무성 대표가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경근 대변인은 오늘 중으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하라. 오늘 중으로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 하니 유경근 대변인이 최근 한 대학에 가서요.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관해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유경근 대변인이 왜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안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질문을 학생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경근 대변인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취임 후 이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과 만나서 특별법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종이 한 장을 꺼내 청와대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줬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유경근 대변인이 결국은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입김 때문에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유경근 대변인의 말이 사실과 다르고 자신은 그런 행동 한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저는 일반인 유가족들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런 발언을 한 일이 없다 하면서 일반인 유가족들도 저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을 요구했는데 유경근 대변인의 답변이 아직까지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는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좋지 않은 생각으로 유언비어를 무책임하게 퍼뜨려서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실질에 있어서 청와대의 영향은 확인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개로 문제의 소지는 있는 듯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 국가적 참사의 피해자들을 만나보지도 않았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요, 사실은. 근데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예. 국회 의사일정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새누리당은 일단 애초에 이제 26일로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네. 내일 본회의를 예정대로 강행한다. 이 원칙을 재확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최고위에서 내일 본회의는 국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꼭 열려야 한다. 국회는 여야가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새누리당 단독 개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최후의 선택이긴 하지만 민생 경제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완구 원내대표, 김태호 최고위원 등도 비슷한 입장들을 쭉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입장입니까? 새정치연합은 이미 어제 그 본회의를 며칠만 미루자고 새누리당에 요청을 해둔 것으로 알려진 그런 상황이죠. 예.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주 초에 본회의에 참여를 해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나름대로 이 세월호 특별법하고 의사일정 정상화를 위한 투트랙 협상 전략을 세우고 양측과 꾸준히 물밑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새정치연합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오늘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의화 의장에게 26일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를 소집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새정치연합은 회의 뒤에 의장실을 방문해서 이런 뜻을 전했고요. 아마도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 그리고 이어지는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그리고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의 최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요즘 그 새누리당 지도부와 중진들 사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목소리가 본물 터진 데 들려오는데 레인덕이라고까지 규정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뭔가 변화 조짐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해경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 증세를 하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겠나?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필요한 시기다. 언뜻 들으면
새정치연합 내지는 야권의 어느 정당에서 나온 얘기들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발언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비판과 성토 일색이죠. 이재호 의원 등 이 비박 비주류 인사들이 중진 연석회의체에 다수 포함돼 있어서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와 비교하면 사뭇 달라진 모습이라는데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담배세 인상 등 서민 증세를 콕 집어서 비난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무척 조심스러워하는 이 개헌 문제 이런 걸 정면으로 언급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모습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원로그룹에 속하는 친박 북심 서청원 의원이 요즘 들어서 당 회의 장소에 모습을 잘 안 내보이고 있어요. 이런 사실도 이런저런 해석을 낳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친박 핵심부의 응집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뒤따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야심작이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이끌고 있는 보수혁신위원회로 홍준표 경남지사 또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내정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큰 틀에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정 과정에서 이런저러한 부침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렇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친이명박계 출신이거나 적어도 친박근혜계는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대거 김문수 혁신위에 가담한 것을 내지는 가담하려는 것을 두고서는 해석이 두 가지 정도로 갈립니다. 차기 대권의 그 권력의 인력에 따라 잠룡들이 자연스럽게 헤쳐모여한 것이다라는 해석과 비박 비주류 인사들의 자연스러운 결집일 뿐이다라는 해석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무게를 더 많이 두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의 일사불란한 속성 그리고 권력과 관련해서 특히 대선이 가까워 올수록 무게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리는 그간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앞서 거론한 사람들이 정말로 차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보기보다는 현재 집권 세력, 즉 청와대에 대한 반작용의 일환으로 비박 비주류 인사들이 집결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해석은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상황을 살펴보면은 흐름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얘기도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정치 행위의 정수죠. 권력 다툼인데 이런 게 벌어진 겁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혁신위가 차기 대권 주자들의 놀이터냐 하는 비아냥 섞인 비판도 나온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따진 겁니다. 김무성 대표와 김문수 위원장을 향한 질타였고요. 당연히. 김태호 최고위원은 특히 홍준표 경남지사가 내정된 것과 관련해서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 경남지사 출신이죠. 자신도 광역단체장을 해봤는데 광역단체장이 그렇게 시간을 빼서 중앙정치하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다시 이제 새정치연합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의원이 이른바 온라인 네트워크 정당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뇌관이 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일반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네트워크 정당 구현을 주장한 겁니다. 문성근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안이기도 하죠. 지금 이 시간 열리고 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념 학술 심포지엄이란 행사에 앞서서 문재인 의원이 기조 연설문을 배포했는데 이 연설문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온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다양한 기능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당원뿐만 아니라 시민과 지지자를 광범위하게 결집시켜야 한다는 건데 당장 이 중도파로 분류되는 혹은 중도파를 자처하는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발할 것은 아주 명약관화합니다. 새정치연합에서 주요 선거 경선이나 전당대회 경선 때마다 논란이 되는 거 이건 일반인의 참여를 얼마나 늘릴지
여기에 모바일이나 인터넷 기반을 얼마나 활용할지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문희상 위원장의 며칠 전 모바일 발언이 문제가 됐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의원이 아예 온라인 네트워크 정당이라는 화두를 던진 겁니다. 지금 막 나온 얘기라서 후속으로 뭔가 많은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파열음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뭔가 자기의 정치를 하기 위한 스스로 저항을 만들어내서 한번 신임을 묻는, 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거를 그 계기로 삼은 게 아니냐, 승부수를 나름대로 띄운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네. 자, 화제를 좀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이 커다란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는데 오늘 국회에서도 이 피케티 얘기가 나왔다고요? 예. 혹시 정 아나운서님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뭐 읽어보진 못했고 이거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만 좀 봤는데 예. 아무튼 뭐 대단한 책인 것 같습니다. 피케티 열풍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요즘 토마 피케티 교수와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지난 수십 년간의 재무 상황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 재무제표를 분석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를 경제 성장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즉 돈이 돈을 먹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부가 상위 1%로 집중된다는 주장이 담긴 책인데, 피케티 교수가 방한해서 우리의 공교육 문제 등을 거론하며 화제가 논란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예.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 의장이 관심이 아주 많은가 봅니다. 오늘 오전에 정책조정회의에서 피케티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오늘 뗀 다음에 비교적 긴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몇 대목만 소개해보자면 우윤근 위원장은 특히 피케티 교수는 이런 현상의 해결책으로 누진적 소득세율 대폭 인상 등을 주장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한국 사회에 피케티의 메시지가 울림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윤근 정책위 의장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세수 부족을 이 서민과 중산층을 통해 채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에 반대한다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새정치연합 이 정책위원회 주최로 피케티 현상과 한국의 불평등이라는 조찬 강연회도 열렸습니다. 예. 뭐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사실 이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굉장한 문제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치밀한 통계 분석을 통해서 거대 담론을 제시했다는 점, 이걸 바탕으로 해외 많은 석학들로부터 극찬을 받고요. 뭐 일각에서는 자본론과 공산당 선언 이후 진보 이론의 획을 그을 가장 중대한 책이라는 경제학 책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피케티 교수가 방한을 해서요, 우리 공교육 현실 등을 지적한 것을 두고 비판이 특히 큰데, 이 사람이 이 정작 자신의 책에서 한국은 전혀 언급을 안 했고요, 특별히 연구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예. 경제적으로 아직 개발도상국의 단계를 완벽히 벗어나지 못한 우리 현실에 피케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논란을 떠나서 부의 불평등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통계적인 차원의 화두를 전 세계에 제시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정말 그 생각해 볼 점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PD였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이 2시 17분입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사퇴 배경과 관련해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송수석과의 불화설 갈등설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안민석 의원은 오늘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송광용 전 수석이 서울교대 총장 시절 1+3 국제특별전형권과 관련해 책임지고 물러난 것은 진실이 아니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1+3의 그 국제전형의 문제이겠지만은, 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송광용 수석은 자진 사퇴한 게 아니라 강제 사퇴 요청을 받았고 그것을 순순히 송 수석이 수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 사퇴의 배경과 왜 이 강제 사퇴를 시켰을까, 이것이 미스테리인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1+3 전형 비리 의혹에 연루된 건 말고 다른 이유도 사퇴에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세요? 1+3 이거는 저는 하나의 빌미고 구실이라고 보고요. 가령 저는 이제 이 인사 파동을 최근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진선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하고 비슷한 꼴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 5월달에 멀쩡하던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김진선 조직위원회를 감사원이 갑자기 특별감사를 시켜요. 그리고 그로부터 2달 후에 김진선 조직위원장이 갑자기 사퇴를 하고, 물론 형식도 이번처럼 똑같이 자진 사퇴 형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퇴 이후에 특별감사가 중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송광용 수석의 사퇴건도 뭔가 윗선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퇴를 당한 거라고 보고, 이것을 김진선 위원장의 사퇴랑 연관시켜 보면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윗선이라면 무슨 윗선을 말씀하시는 거고, 갈등이라면 무슨 갈등을 추정하시는 겁니까? 아마도 뭔가 김기춘 비서실장과 송수석과의 불화설, 갈등설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3개월 동안? 정교조 문제라든지 이후에 김기춘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교문 수석을 하고 있는 송 수석 정도의 강단이나 추진력, 그다음에 충성심 정도로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정교조 문제도 정리를 해야 되고, 특히 국정교과서도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회의를 가졌을 일들이 최근에 몇 건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 수석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이미 지난 몇 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사퇴를 강제로 요청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여당이 담뱃값 지방세 대폭 인상은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 증세 없이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얘기했던 그 프레임에 꼼짝없이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 의원은 오늘 아침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서 지난 대선 때 우리들이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135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를 세금을 올리지 않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얘기라며 솔직히 증세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담뱃값을 올리는 게 결국은 결과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거니까 증세가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복지 재원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세금이 결국 올라간 건데 국민들도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했으면 좋은데 이거는 증세가 아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다 라고 자꾸 얘기를 돌리기 때문에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도 좋아지는 것이고 세수도 늘어나서 복지 정책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일석이조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국민들께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정부에서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쓴소리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지금 담뱃값 인상은 사실상 증세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어떤 면에서 담뱃값 인상이 증세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담뱃값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금 간접세거든요. 그리고 담뱃값이 올라간다는 게 제조 원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이 간접세를 올리기 때문에 담뱃값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국민 건강도 좋지만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담뱃값 올랐네,
이렇게 지금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국민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재원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좀 솔직해지자는 것이죠. 실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지난 주말에 한국 리서치에서 했다는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담배값 인상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찬성한다는 의견이 52%로 훨씬 많거든요. 반대하는 의견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이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공무원 집단 내부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 재분배의 틀이 갖춰져 있다며 소득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못 받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한 연금학회가 업계와 연관돼 있다는 공무원 노조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 주장은 전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금학회 회원들은 연금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동안에 한 활동을 보면은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 사학연금 포함해서요. 공적연금 관련된 분야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셨고 충고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 그분들에 대한 민간이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매우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물군락지에 서식하고 있는 가시박,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등 해외에서 유입된 생태교란 식물들이 국내 고유의 토종생물의 서식 공간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외래 생태교란 식물은 번식력이 왕성해서 토종식물의 서식과 농작물에 피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송혜룡 국립생태원 위해생물연구팀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천적을 이용한 어떤 이제 생물학적 방제라던가 이제 제초제를 이용하는 화학적 방제가 있지만 또 저희가 이제 생태계 영향을 갖다 이제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제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는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뿌리채 뽑는다거나 이제 줄기를 자르는 이제 방법이 이제 최고인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노동력이 직접 투여를 해야 하고 또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또 그리고 한 번의 제거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기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이제 또 어떤 수고로움이 이제 있습니다. 번식력이 좋군요. 그러니까 이 단풍잎 돼지풀이 어느 정도나 좋아요? 번식력이? 이게 보통 1년생 초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빠른 생육 특성을 가진데 보통 이제 종자 한 개 크기가 한 5mm 정도로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하천 수류를 따라 이제 급속히 퍼져 나가는데 예를 들면 96년에는 이제 파주 의정부 경기도 북부에서 이제 발견되었는데 2001년에는 대주, 전주, 부산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것으로 이제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 같은 때에는 하루에 30cm씩 쑥쑥 자란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또 어떤 그래서 성장에 있어서도 이제 빠른 속도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번식력도 또 큰 식물입니다. 씨앗은 썩지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없앤다는 게 박멸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TV 뉴스. 국민TV 뉴스. 국민TV 뉴스. 국민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안은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기조연설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런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세계가 함께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같은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남과 북이 유엔에서 두 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크게 남북 통일과 북한 인권, 북핵 포기 등을 언급했는데요. 또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선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짧게 거론했습니다. 예. 근데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일과 같은 날이지 않을까 싶은데 뉴욕타임즈에 대통령 비판하는 전면 광고가 실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면 광고가 실렸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된 이 광고는 24일, 현지 시각으로 24일 뉴욕타임즈 A 섹션 11면에 실렸습니다. 예.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날짜에 맞춰서 게재된 이 광고는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는 무너졌는가라는 제목 아래 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광고는 박 대통령은 사고 직후 골든타임 동안 제대로 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나 설명을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의 행방을 묻는 이들을 비난했다며 정부는 타당한 이유도 없이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고 여당은 유가족에 대한 거짓 정보를 SNS를 통해 유포함으로써 언론으로 하여금 유가족들에 대해 악의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부추겼다고 전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성역 없는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불과 5개월 뒤 대통령은 그 태도를 뒤집어 특별법 제정에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며 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서명과 평화 시위가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의해 묵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한편 페이스북 커뮤니티 뉴욕 335 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 따르면 뉴욕 교민들은 24일 오전 10시 30분쯤 뉴욕 맨하튼 유엔 빌딩 앞에서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정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캐나다를 먼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곳에서도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알리는 광고 트럭이 교민들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또 대통령 규탄 시위를 방해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 22일 캐나다 교민 오모 씨가 올린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박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환영하는 광고 트럭 2대는 홍섬당 화백의 작품 세월 5월 등을 펼쳐 보이며 시위를 벌이는 교민들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앞뒤로 저속 주행을 했습니다. 교민들의 시위 모습을 가리기 위해 광고 트럭과 교민들이 자리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인데요. 예. 시위대가 트럭을 피해서 자리를 옮기면 그 뒤를 트럭이 쫓아가서 그 시위대의 모습을 가리는 그런 장면이 동영상에서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해당 동영상을 올린 오 씨는 박근혜 대통령 캐나다 방문 마지막 날 국회의사당에서 나와 호텔까지 따라갔습니다. 라며 경호원들이 급 당황해서 트럭 2대를 몰고 와 시위대를 가립니다. 시위대 4명이 무서워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오 씨는 또 트럭의 방해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의사당 앞 일방통행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글쎄 일방통행 반대길로 가버린 겁니다. 신호 위반이라면서 교민 4명이 무서워 007 작전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경호원까지 페이크 작전에 동원해 완전 속았습니다. 연기에 달인입니다.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예. 세월호 재판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퇴선 명령만 있었다면은 세월호 승객 476명 전원 바다로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길게 잡아도 10분 정도면은 전원이 다 나올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박형주 가천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어제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박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가천대 초고층 방재융합연구소에 세월호 침몰 시 가상대피 시나리오 기반의 승선원 대피 경로 및 탈출 소요 시간에 관한 연구, 이 해당 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했는데요. 예. 연구소는 사고가 발생한 오전 8시 50분과 인근에 있던 둘라에이스호 선장이 세월호의 탈출을 권고한 오전 9시 24분, 또 1등 항해사가 조타실에서 나와 목포 해경 1, 2, 3정으로 올라타려 한 오전 9시 45분, 이 세 가지 조건에서 탈출 시간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승객과 승무원 476명이 모두 해상으로 탈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첫 번째 사례에서는 5분 5초, 두 번째 사례에서는 9분 28초, 세 번째에는 6분 17초로 도출됐습니다. 기울기가 가장 늦은 시간이죠. 이 세 번째 사례에서 수요 시간이 짧은 이유로는 배가 더 기울면서 오히려 선체 4층에서 뛰어내리기가 용이해졌고 예. 4층의 승객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결론은 사고 발생 이후 1시간 안에만 퇴선 명령을 내렸다면 짧게는 5분, 길게 잡아도 10분 이내에
모두 해상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정말 그 초동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불임 사건의 피해자 5명 있지 않습니까? 예.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죠. 그렇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불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최준영, 이진걸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불임 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서 수십일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서 조작한 용공 사건인데요. 당시에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에서 7년형을 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예. 그러나 고 씨 등은 1990년대에 이르러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고 지난 2월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각종 압수물 등의 증거 능력을 배척한 뒤 피고인들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개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 부분을 근거로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대법원이 오늘 무죄를 확정해서 33년 만에 최종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예. 한국마사회가 경비업체의 전과자를 경비원으로 채용하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마사회가 모 경비업체의 전과자들을 추천했다 이런 내용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오늘자 한겨레 보도입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겨레에 공개한 마사회와 모 경비업체 사이의 전자우편 내용을 보면 마사회 지사운영지원팀 김모 과장은 6월 8일과 7월 31일, 8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용산 지역 주민 9명의 이력서를 해당 경비업체에 보냈습니다. 경비업체는 이들 9명을 모두 채용해 용산 화산경마장에 배치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 가운데 3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사회의 지명으로 채용된 경비원들은 사복을 입고 화산경마장 찬성 집회에 참여하거나 주민들과 수시로 충돌해 논란을 빚었는데요. 마사회가 화산경마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비업체에 전과자 채용을 요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해당 경비업체의 이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마사회와 우리는 사실상 갑을관계다. 마사회가 채용을 요구하는 직원들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 마사회가 골라준 사람을 뽑았을 뿐인데 사실상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마사회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마사회 측은 주변에서 소개받은 용산 주민 9명의 이력서를 경비업체에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전과자가 포함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경비업법은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들은 경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도 이들 3명은 모두 경비업법의 경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해당 보도가 나간 뒤에 범죄 전과가 있는 경비원 3명은 모두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슬람 국가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슬람 국가의 연계 조직이 프랑스인을 참수했군요. 예, 이슬람 국가 IS의 연계 조직인 북아프리카 무장단체 준드 알 칼리파가 최근 인질로 잡은 프랑스인을 참수했다며 현지 시각으로 24일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AFP 통신 등 이슬람 과격단체 AFP 통신 등은 이슬람 과격단체 웹사이트 감시기구 시테 인텔리전스 그룹을 인용해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예. 이 단체가 프랑스인 인질 에르베 구르데를 참수 살해한 영상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잔인하고 비겁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일로 지하디스트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면서 프랑스는 이라크 내 IS를 격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드 알 칼리파는 앞서 22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올랑드 대통령이 24시간 안에 이라크 내 IS에 대한 군사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구르데를 살해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올랑드 대통령은 테러범들의 협박에 굴복할 수 없다면서 이라크 내 IS 공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IS도 미국이 이라크 내 IS 기지를 공습한 데 대한 보복으로 제임스 라이트 폴리 등
미국인 기자 2명을 참수했으며 미국 동맹국인 영국의 구호요원 1명도 참수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군의 사건 사고가 참 많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육군 71사단에 배치된 신병이 선임병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6개월째 병원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예, 그렇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71사단에 배치된 신병 A 이병은 김모 병장 등 선임병 7명으로부터 수시로 폭행당했습니다. A 이병은 선임병들에게 진압봉과 알루미늄 방망이로 엉덩이를 맞는 등 폭행을 당했으며 결국 왼쪽 다리 4갈래근 근육과 힘줄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고 국군 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에 가담했던 선임병 7명 가운데 아직 전역하지 않은 3명은 군 헌병대에 조사를 받았고 전역한 4명 중 폭행을 주도한 당시 말년병장 김 씨는 어제 구속 기소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는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 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9월 5일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온 이상호 MBC 회직 기자 겸 영화 다이빙벨 감독. 그나마 이 다이빙벨이라는 영화가 하나 올라왔으면 그것도 초청작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우리 조 국장님 오랫동안 기자 생활 하신 분이지만 이게 단신이라도 기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 기사라도요. 근데 의도적으로 기사들을 안 쓰더라고요.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이후에 사실 우리 국민TV 조 국장님께서 처음 전화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데 세월호 희생자 수습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장비 다이빙벨. 그 성능을 자신하다 성과 없이 장비를 철수시켜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던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 그리고 저한테는 이 기회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뭘 입증하고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정부에서도 보장을 했고 경제적으로. 이 다이빙벨과 이종인 대표의 활동을 소재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보여주겠다는 영화 다이빙벨이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부문에서 초청됐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장르, 다양한 재능들을 선보이는 작품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신수습도 진상조사도 모두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시선만으로 세월호 문제를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단원고 학생이 아닌 일반인 유족들.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 예정인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은 누구를 위해 제작되어지고 상영한다는 것입니까? 단 한 구의 주검도 수습하지 못하며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자신의 회사의 제품을 실험하는 데 끝나버린 다이빙벨이 다큐로 제작되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상영된다니 유가족 입장에서 붕괴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친박 서병수 부산시장이 맡고 나서는데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서병수 부산시장은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큐영화 다이빙벨 상영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이빙벨은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난맥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작품을 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이상호 감독. 세월호와 관련해서 지금 깨끗하게 진실이 드러난 게 하나도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다이빙벨 사안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정리가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 부분은 완결성 있게 취재를 해보자는 측면으로 다이빙벨을 취재를 했는데 다이빙벨의 본말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저런 다이빙벨과 관련해서 다양한 생각들 저희 주변에서도 이를테면 한겨레 신문도 지금 다이빙벨에 대해서 오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적어도 그 논란에 대해서 피폭됐던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영화를 보시면 답을 얻게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 KBS 9시 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부산국제영화제 준비 현장을 찾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영화 다양성 확대,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43분입니다. 이어서 이슈 분석 시간인데요.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개막한 아시안게임이 이제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 벌이고 있는데 예. 오늘 아시안게임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수단 금메달 소식이 전해졌는데 먼저 오늘 경기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예, 이번 대회에서는 그동안 취약 종목으로 알려졌던 이 종목에서 금메달이 나오는 것이 반가운데요. 예. 우슈하고 이 조종 등에서, 금메달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종에서 금메달이 나왔는데요. 이 여자 경량급이죠. 이 싱글스컬에서 지유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예. 이 지유진 선수의 금메달은 아시안게임 조종에서만 역대 세 번째 금메달입니다. 이 조정은 2006년 도하 대회에서 아시안 게임 첫 금메달을 따냈는데 이 어제 여자 싱글스컬 김혜지 선수에 이어서 오늘 지유진 선수가 역대 조정 세 번째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예. 그 사격에서는 은메달 3개를 또 추가했죠. 예. 이 방송 기다리는 도중에 조금 전에 여자 이 더블 트랩에서 이 김미진 선수가 금메달 1개를 추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예, 이미 2관왕에 올랐던 선수죠. 이 김준홍 선수가 오늘 오전에 또 이 25m 스탠다드 권총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은메달 2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25m 스탠다드 권총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이 중국에 밀려서 은메달에 그쳤거든요. 예. 이 사격에만 금메달이 무려 44개가 걸려 있는데 중국이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50m 소총 복사 단체전에서도 이 중국에 이어서 은메달을 따냈는데 1시리즈에서 2시리즈까지 중국에 뒤지다가 이 3시리즈에서 역전에 성공했거든요. 우리 대표 선수들이. 예. 그런데 이 4시리즈에서 재역전을 허용한 뒤에 끝내 이 경기를 뒤집지 못하고 이 중국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격은 현재까지 금메달 4개,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따내면서 우리 선수단의 메달 레이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태환 선수가 자유형 100m 결선에 이제 진출을 했고 또 여자 펜싱도 FA 단체전에서 결승에 올랐으니까 이제 추가로 메달 소식이 들릴 수가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박태환 선수 이번 대회에서 동메달 3개를 따냈죠. 예. 이 더 좋은 성적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 심리적인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고 이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이 평소 기록보다 훨씬 뒤처지는 부진을 보였고요. 그런데 오늘 100m 예선에서는 이 49초 76으로 전체 1위를 기록했는데 예. 이미 박태환 선수가 우리가 이 박태환 선수에게 원하는 것이 꼭 이 금메달만은 아니니까 이런 면에서 이 박태환 선수가 좀 부담감을 덜고 평소 자기 실력만 발휘를 해준다면은 오늘 저녁에 열리는 이 100m에서는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게 되고요. 예. 펜싱은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 최강 또 이 세계 정상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를 했습니다. 이 펜싱은 어제 남자 사브르 단체전하고 여자 플레레 단체전을 모두 석권하면서 이 현재까지 금메달 8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따내고 있는데요. 예. 오늘 열린 여자 FA 단체전에서도 이 대표팀이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 금메달 추가가 기대가 되고요. 펜싱에는 모두 12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 이 한국 펜싱은 최대 금메달 10개 이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우리 선수단이 이제 중국에 이어서 종합 성적 2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3위 일본과의 격차를 더 벌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는 이 금 28, 은 29, 동메달 26개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금메달 69개고요. 일본이 금메달 21개입니다. 이 일본과는 꾸준히 지금 격차를 벌려 나가고 있고요. 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올림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올림픽을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나 이 아시안 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OCA는 이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서 이 공식적인 메달 집계를 하질 않습니다. 예. 따라서 이 공식적인 국가별 메달 순위는 존재를 하지 않는 거죠. 이 메달 순위는 언론에서 집계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금메달 기준이고요. 은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이 금메달 한 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 금메달 수가 우선입니다. 반면에 미국 언론에서는 이 금운동 전체 메달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금메달이 우선이 아니라 이 전체 메달을 합한 수로 이 종합 성적을 매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많은 분들께서 이 야구 대표팀의 경기 지켜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예. 타이완전에서 8회 10대0 콜드 게임 승으로 이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예. 1차전이었던 태국전도 콜드 게임 승이었는데 타이완전 콜드 게임은 좀 의외인 것 같아요. 예, 이 타이완전 콜드게임 저도 좀 많이 의외로 느껴집니다. 예. 어제 홈런 3방으로 경기를 끝냈거든요. 1회만 이 강정호 선수의 3런, 또 이 오재원 선수의 2런 홈런이 터지면서 무려 7점을 뽑아냈고요. 예. 2회에도 이 박병호 선수의 솔로 홈런이 터지면서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졌습니다. 이 아시안 게임 전체로 보면은 이 한중일 세 나라의 3파전이고요. 뭐 중국의 독주, 한국 2위, 3위 일본이라는 구도가 이미 고착화돼 있는데 예. 특히 야구는 뭐 이 한국과 일본, 타이완 세 나라의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번 아시안 게임에는 이 태국, 중국, 홍콩, 파키스탄이나 이 몽골을 포함해서 8개 나라가 참가를 했는데 사실 이 한국과 일본, 타이완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나라는 전부 다 이 야구가 불모지입니다. 예, 예.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자들이 가서 또 장비 등을 지원을 해주면서 야구를 보급하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 타이완마저 우리가 이 콜드 게임으로 이긴 것을 보면은 사실은 그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이 경쟁을 하는 건데. 이런 정도면 과연 이 아시안 게임에서 야구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뭐 들 정도입니다. 예, 예. 뭐 마치 이 대학생이 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야구 가르쳐 주고서 이 전부 불러 모으고 난 다음에 대회 열고 콜드 게임으로 이겼다. 이렇게 우리가 잘한다. 이런 자화자찬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야구는 정말 그 나라별로 이 실력 격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 운영 관련해서 참 말이 많은데 또 뉴스 보니까는 선수들이 먹을 도시락에 또 위생에 문제가 있어서 또 예. 이렇게 급하게 또 먹이지 않고 그냥 빵을 먹고 경기에 참여하는 그런 뉴스도 좀 봤었습니다. 근데 이 개막식 때부터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더니 대회 진행 내내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요. 이 아시안 게임인데 이 초등학교 운동회 수준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예. 이 성화 저마자가 사전에 노출되는 이 해프닝이 있었죠. 그렇죠. 또 성화가 꺼지고 이 배드민턴 경기장에선 정전 사고가 나고 우슈 경기장에서는 입장권 발매기가 이 고장 나고 도시락에서 식중독이 발견되고 예. 또 이 자원봉사자들이 이 경기가 끝난 직후에 선수들 사인 받고 셀카 찍고 여기에 또 이 셔틀버스 운행 시간 변경이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아서 취재진과 선수들이 밤늦게 택시 타고 이동하고 통역 자원봉사자들이 또 이 그만두는 일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예. 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SNS에서 이 기사로 쓰지 못한 내용들을 주고받는데 예. 이번 대회 최악, 부실 이런 단어가 하루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에 쫓겨서 대회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또 2007년에 아시안게임 유치를 해서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실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무리한 욕심이 화를 자초했다고 판단합니다. 예. 인천시의 욕심이 도를 지나쳤고요. 여기에 이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 겹쳤고 또 일부 인천 시민들의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부실 운영이 비롯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인천 아시안게임 총 예산이 4조 9천억 원입니다. 이 중에 이 3조 원이 경기장 짓는 데 들어간 직접 투자 비용이고요. 1조 5천억 원이 도로 개선하는 등의 이 사회 간접 투자 비용으로 사용이 됐는데 나머지 5천억 원이 대회 운영 비용으로 집행이 됐거든요. 근데 개막식 직후에도 임검택 감독이 이 한정된 예산으로 개막식을 치렀다는 말을 했고 이후로도 이 대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대회 치르려다 보니까 어렵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우선은 이 4조 9천억 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쥐꼬리만한 돈인지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먼저 드려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문학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사용하라는 정부의 권고도 있었는데 인천시가 끝까지 4,9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주경기장을 새로 지었거든요. 그리고 17개 경기장 신설하는 데만 1조 7천억 원이 들어갔고요. 이러고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부의 이 문학경기장을 사용하라는 이 권고가 들어왔을 때에 인천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인천시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 여기에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편승해서 꼭 지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과연 주경기장 새로 짓자고 한 것이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한 건지 또 이 국가 경제나 인천 경제를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국민 세금이 낭비가 되더라도 내 돈 아니니까 내 지역에 대형 시설물 하나 지어놓게 되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이런 얄팍한 속셈을 가지고 한 건지 정말 궁금해질 따름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좀 따져보고 생각해 봐야겠지만은 그 비용을 일단은 줄인다고 해서 꼭 결과가 나쁘게 나오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화려하고 스케일이 커야만 좋은 대회라고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면으로 보더라도 이번 대회는 문제점이 좀 많아 보입니다. 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인천시의 욕심이 과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인천에서 열리는 대회니까 인천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인천시의 잘못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이 중심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인천시 공무원들이 조직위원회를 움직여야지 되고 모든 준비를 도맡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구도가 잡혀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배제가 됐다는 얘기죠. 예를 들게 되면은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36개 종목이 열리는데요. 이 종목별로 이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준비가 됐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예로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경기장 하나 짓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한 것 같은데 이 배드민턴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선수들의 동선, 또 미디어 관계자들의 동선, 관중의 동선 등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실내에 들이게 되는 각종 시설물들을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전부 다 이 배드민턴 관계자들하고 협의하지 않고 그냥 공무원들이 다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비치발리볼 경기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또 이 선수들이 옷 갈아입을 수 있는 라커룸조차 준비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테니스장에도 역시 테니스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 30년 전인 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때보다도 이 새로 지은 경기장이 못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고요. 그래서 애초에 기획 때부터 아시안게임이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전혀 이 내용은 채우지 못하고 외형만 부풀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그 지역 시의회 의원, 국회의원들이 부안해동하고 또 일부 지역 주민들도 무조건 직구보다는 지역 이기주의가 가세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배제되고 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엉망인 대회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평론가 최동호 씨였습니다.